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소 추세에 있던 코로나19가 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가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도 지난 13일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영 대전시 감염병 대응팀장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느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일일 확진자 수 규모는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충남은 4배, 대전은 4.1배, 세종은 6.1배나 각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비율이 35%대까지 높아진 것이 최근 확산세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뒤 재감염되는 비율은 1~2%대로 비슷하지만 백신 접종 후 확진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로 확인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원 환자가 10명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내원 환자가 2배, 3배 늘어서 한 30명씩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확진자도 2배, 3배 이제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의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확진자 수는 다음 달 10일 13만 4천여 명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한 2배인 4만 명 수준이 되고 4주 후에는 무려 13만 명에 육박하는 그 확진자가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며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확진자의 현행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3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6월 27일을 최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7월에 들어서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신상엽 연구위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재유행을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균형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이라는 게 이제 공격하는 인자가 있고 방어하는 인자가 있을 텐데 이제 공격하는 인자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전파력을 높이고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새롭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 방어 인자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과거에 접종했던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위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미크론 유행을 겪으면서 적어도 전 국민 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연 면역이라는 게 보통 획득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감염 예방 효과를 누리는 그 3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방어력 중에서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이고 다만 아직 위중증 예방 효과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유행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유행의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살펴드린다 그러면 결국 지금 그 옛날에 그 작년에 그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오미크론이 맨 처음 유행할 때도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그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났습니다. 네. 실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4명을 감염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그 전파시키는 세대기가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1.4명이 되는데 3일이 걸리고 1.4명이 1.96명이 되는데 3일이 걸리고 6일 만에 2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미 지난주에 그런 유행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확진자 2만 명이었던 게
올해 지금 이번 주가 4만 명이고 그 다음 주가 지금 8만 명, 그 다음 주 16만 명 이렇게 배로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 추세가 그 어떤 흐름을 꺾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달 초면 사실 3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유행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의 이제 유행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3일 정부 발표보다도 더 많은 감염자 수가 양산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천영 팀장님, 우리 지역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제 지난 8일 날 그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고요. 네. 그 현재는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13일 같은 경우가 1,022명으로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한 주가 한 9,330명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한 17,409명으로 꽤 많은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시 현재 한 52만 5,320명으로 전체 인구의 36.3%가 감염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 전체 인구에 그렇게 집계돼 있습니다. 네, 36.3% 정도면 전국 비교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전국하고 수준이네요. 저희 대전시하고 거의 36% 정도라고 됩니다. 네, 백신 효과와 우리 자연 면역 효과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균형이 깨졌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36.3%라는 숫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초 정부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대규모로 지금 6차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일단 김범태 단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그 오미크론 변이주 그거에 이제 하부 변이가 있습니다. 서브 그 뮤턴트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BA.5라고 불리는 이제 변이주인데 이거는 사실 오미크론에 비하면 유전자 특성을 봤을 때 전파력이 한 30% 정도 높고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이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수가 상당히 18.6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홍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된다. 근데 현재 지금 뭐 그 확진자를 이제 살펴보면 확진자 중에 35%가 우리나라 경우에 BA.5에 확진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재빠르게 퍼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사율이나 위중증도 이런 거는 과거의 오미크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상엽 위원님, 지난 2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변이 이름에 익숙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변이가 발생할 때마다 감염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변이들의 이름이 이제 좀 많이 좀 혼선이 있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과거에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거쳐서 뭐 알파, 뭐 델타 정도까지는 그냥 그리스 알파벳으로 그냥 변이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알파벳으로 구분되는 그 오미크론부터는 이 오미크론 자체의 하위 변이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특징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변이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냐, 또 하나는 기존의 면역을 얼마나 회피를 하느냐, 또 하나는 병독성, 얼마나 중증도가 심해지느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그런 전파, 그 팬데믹의 진행 양상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전파력은 증가하지만 본인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숙주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병독성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사실 저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만 딱 이제 예를 들어서 변이 정리를 해드리면 오미크론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걸 BA.1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된 우세종은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었는데 그 우세종이 된다라는 얘기는 앞에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전파력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력이 높은 게 우세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떤 변이들이 등장을 했냐면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의 그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인 X 변이들이 나타났는데 이 변이들은 사실 특별한 뚜렷한 특징들이 없이 지금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후에 나타난 BA4, 5, 4와 5 이 변이들이 지금 특징이
기존의 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30% 이상 강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세종 역시도 곧 이제 BA2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BA5로 바뀌게 될 건데 이 와중에 갑자기 또 이제 하나의 변이가 더 등장한 게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한두 달 전부터 BA2.75라는 그런 이제 변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변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 그러면 열쇠와 자물쇠랑 똑같이 해서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가 우리 몸에 ACE 이니비터라는 자물쇠에 들러붙어야지 우리 몸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 부위에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항체도 안 듣고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면역 회피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전파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인도에서 만들어 나타나게 된 2.75라는 그런 그 변이가 지금 상당히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런 그 부위들이 기존의 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그런 유행은 지금 여름과 유행에 일단 기본적인 우세종은 BA5, BA5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BA2.75가 같은 지금 WHO에서 우려 변이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더 전파력이 높거나 그런 면역 회피 양상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지금의 여름과 가을철 유행을 같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A5가 전체적인 전 세계 우세종이겠지만 2.75의 추이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과학적인 쟁점만 짚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태 단장님. 자, 이번 대유행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6번째 유행을 경험하는 것이 될 텐데요. 6번째 유행은 과거 5번째 유행과 연속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또 국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변이체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저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변이체의 특성이 어떠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유전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 이게 이제 BA 2.75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예측은 그 오미크론보다 BA5보다 30% 더 전파력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독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떤 그런 그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양상은 비슷하지만 전파력에 의한 좀 혼선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상엽 의원님께도 짧게 의학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속적인 측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이 팬데믹의 유행은 사실 사람이 결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 결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변이를 통한 전파력 증가. 그게 우세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유행은 사실 실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얼만큼 잘 배워서 대응하느냐,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과학 방역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코로나 방역 대책이 이 과학 방역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과학 방역 정책 핵심 골자가 무엇인지 우리 김범태 연구단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역책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집합금지, 그 다음에 영업시간 단축,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이 모이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활동의 위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여파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변이체 등장에 따른 이 변이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그 변이체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기저질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노령층, 좀 면역력이 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방역책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중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름철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이체 특성, 유전자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그 정책을 피게 되면은 경제적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근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과학 방역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김천영 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단 과학 방역은 한마디로 그 정보 수집 분석에 입각한 그 방역 추진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집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그 역학조사, 격리,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해서 감염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요. 일단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항체 양성률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감염병 유행 예측 정확도 향상과 방역 대응 수준 결정과 그다음에 중환자 병상 수요 파악 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방역 정책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요와 희생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거리 두기를 하겠다라는 3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상엽 연구위원님께서는 의학적인 시각에서 이번 방역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뭐 과학 방역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없었던 걸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보다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확진자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확진자와 실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이 백신 접종을 해서 지금 항체를 갖고 있고 지금 자연 감염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언제 소실될 예정이고 또 어떤 집단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2년 이상 우리가 경험해 왔던 그런 그 어떤 방역 상황에서의 했던 정책들의 성공 여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수용성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걸 어떤 정책을 지금 당장 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제 결국 그 얼마 전에 발표한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정부에서는 유행 규모의 그런 통제에 대한 방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그런 새롭게 제시된 방역 체계에는 이제 그 위중증과 사망을 얘기하는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뭐 누구나 다 아시면 또 하나가 백신 접종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 사실 이거 여기에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니까 사람 사이 이동 만남을 줄여서 전체적인 유행 자체를 작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피해 최소화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적용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의 사회 활동이 제약이 되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히 심해지고 국민들의 그런 불편감도 상당히 심해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활동이 활발한 분들에게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했을 때의 그런 그 장점과 단점을 해봤을 때 그게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태의 유행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게 과학방역의 근거로 지금 제시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백신 접종인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의 일가 백신은 지금의 오미크론이든 BA.4, 5든 2.75든 다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존의 오래된 백신이지만 이걸 접종을 했을 때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걸 갖다가 절반으로 감싸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신의 그 타겟 자체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에게의 그런 확률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접종 대상이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8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갔다가 지금 50세 이상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올린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위중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사람들한테 지금의 백신은 사실 그 적용 자체가 될 그 의미가 없고 그래도 혹시라도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접종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는 견지에서의 그 백신 접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그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최대한 위중증과 사망을 막는 피해 최소화를 전략을 취하고 젊은 층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형으로 국민 참여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서 지금의 전체적인 유행 초반기를 다져가겠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번에 발표한 정부 그 정책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한국 사회가 5번의 이 코로나 유행을 경험했고요. 이번까지 포함하면 6번째가 될 텐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번째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20만 명으로 최대 감염자 수를, 확진자 수를 예측했고요. 우리 신상엽 위원께서는 최대 3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거 한국 사회가 의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력인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에 의한 방어력은 감염 예방 효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은 위중증 예방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막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마구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9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방어력 중에서 위중증 예방 효과 역시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확진자 수 증가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과거 델타 유행과 같은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상황이 이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각급 병원들의 이제 병실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WHO 사무총장은 느슨해진 방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어제 일본에서는 도쿄도에 국한되겠지만 이 경보 단계를 최고 경보 단계로 또 높인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코로나 재확산 유행에 대응해서 한국 사회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지 김범태 단장님께서 과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서 이제 그 전파가 상당히 빠르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백신이 그 일가 백신이죠. 우한주를 대상으로 했던 그것이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백신 자체가 갖고 있는 T세포 면역 활성에 의한 중증도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4차 접종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 위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철영 팀장님, 큰 방향에서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가야 하시겠지만 이 지역 현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 대전 또는 충남권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우리 대전시도 지금 5차 유행이 끝나고 6차 이제 대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그 정부 기주에 따라서 이제 규제와 의무보다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어떤 방역 참여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기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환자 진료하는데 어떤 그 진료할 수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한 384개 정도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진료와 그다음에 검사,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원스톱 의료기관 한 200개소 정도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반 의료 체계에서 일단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그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 대전 지역에만도 일단 병상이 한 378개소가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권역별로 저희가 충청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 295회 정도를 현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가 그 투석이라든가 분만, 소아 환자들이 일단 그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환자의 응급 환자인데요. 저희 이제 그 119 구급대하고 저희 시청 병상배전반, 그다음에 병원의 응급실, 그다음에 병동 이렇게 한 라인을 설치해서 이동과 입원이 일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지금 선별 지수가 많이 줄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선별 지수를 좀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좀 유사시에는 저 생활치료센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동을 시킬 거고,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어떤 이 환자 발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백신 4차 접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0세 이상이 접종률이 32% 정도로 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화 예방 지표도 BA1, BA2 변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BA5와 관련되어서는 과학적인 지표가 없다. 그래서 이 백신 4차 접종과 관련되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김범대 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3차 접종까지 우리나라 국민 한 60% 이상이 다 3차 접종까지 하신 걸로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4차 접종을 좀 이제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자를 이제 50세 이상 노령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을 꼽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접종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모더나라든지 파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백신은 우한주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 변이주에 대해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떨어지긴 좀 떨어지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체내에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뭐 그 오미크론 대상의 새로운 백신을 또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백신으로 4차의 추가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면역 저하자들은 잘못하면은 위중증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을 4차 접종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4차 접종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접종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의원님. 그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접종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금까지 우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서 이게 그룹을 지금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발생한 것부터 델타 변이까지를 한 그룹으로 묶고요. 여기에 감염된 분들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교차 면역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그 스텔스 오미크론까지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이쪽에 별로 효과 없고요. 이쪽 백신 맞은 사람 오미크론 별로 효과 없습니다.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6월 말까지 지금 임상을 거의 다 끝내가지고 우한 바이러스랑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가 백신을 갖다 만들었죠. 거의 10판 가까이 간 단계에서 미국 FDA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BA4나 5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이제 이게 BA1, BA2 여기에 들어간 이가 백신의 효과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 또 생긴 거죠. BA4나 5라는. 그래서 지금 미국 FDA에서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에게 옵션을 줬죠. 이 백신을 업데이트해라. 그래서 이 기존의 이가 백신 말고 뭐 표현은 그렇지만 BA4나 5까지 합친을 들을 수 있는 3가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주는 임상이랑 승인을 해줄 테니까 진행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목표로는 지금 미국 FDA에서는 10월까지는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업데이트된 백신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항체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기고 또 하나는 T세포나 메모리셀을 자극해서 그 세포성 면역이 생기는데 항체는 감염을 예방하고 세포성 면역은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옛날 백신을 맞아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확보하려고 그러면 10월 말에 거기에서 승인이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생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 도입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빨라야 겨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유행은 시작됐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업데이트된 백신은 겨울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간 동안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전 국민 백신은 못 하겠지만 고위험군들을 보호해야 될 만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근거를 따져봤더니 그래도 기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세포성 면역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감염병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최대한 범위를 늘려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사람은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이렇게 접종 대상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아마도 이제 업데이트된 백신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그 고위험군들을 보호하는 견지에 있어서의 기존 백신 접종을 이제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4차 접종은 맞아야 한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80세 이상과 면역자분들은 접종을 해도 방어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항체도 잘 안 생기고 세포성 면역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4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런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3중 방어벽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백신이고 또 하나는 아시는 치료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부실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뭐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항체인데, 그러니까 면역자된 사람들은 백신을 100번을 맞아도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분들은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주는 거죠. 그 만들어진 항체가 이부실드라는 그런 약인데 이제 아마 이번 달부터 아마 이제 투여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면역자분들은 이 이부실드를 맞으셔야 될 거고 그 외에 본인이 정말 면역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업데이트된 백신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4차 백신 접종에 동참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백신 접종의 근거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엔 김범태 당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2가 백신 그리고 3가 백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관련된 연구 또 책임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이 어떻고요? 또 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 한국에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백신 치료제 그 연구는 뭐 초기에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비교 임상으로 이제 3상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건 역시 그 우한주 대상으로 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했던 HK 이노멘도 임상 1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변이주가 자꾸만 생기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3상까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2가 백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가 백신을 지금 준비한다는 건 외국에 비하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2가 백신을 다 거의 다 만들고 3가 백신까지 좀 트라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태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일단은 그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기업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 방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적용증에 쓰던 약을 갖다가 지금 코로나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전이 상당히 좀 더딘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한 서너 가지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길러드사의 렘데시비르, 이게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또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드라는 약이 있고요. 네, 파이자사가 만든 최근에 그 팍슬로비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아직 승인은 안 된 상태인데요. 그 베르사라는 데서 사유자 불린이라는 이거는 원래는 그
그 전립선 그 암의 치료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중증 진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치하게 되면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차 대유행에 있어서 백신과 이런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 이것도 문제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다 합해봐야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상까지 하려면 인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상당히 있고요. 앞으로 그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번에 SK사가 보여준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10,000명, 30,000명 이렇게 3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 임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뭐 한 3,000명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신약 개발이나 그 백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의학적 또 과학적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4차 접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시는 그 코로나19 그 여름철 대유행과 그다음에 구형군 중증 사망을 좀 낮추기 위해서 18일부터 저희가 일반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일단 4차 예방접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접종량의 일단 증가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과 18일 날 약 한 7,376회분의 어떤 접종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숙인 및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소 방문팀에서 직접 방문해서 그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일반 그 50세 이상, 그다음에 일반 그 18세 이상 기저질환 같은 경우는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접종을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 접종은 그 7월 18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방을 통한 접종은 사전에 예약을 통한 접종은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이 3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80대는 55%, 70대는 45%, 60대는 23% 정도 되는데 대전시는 어느 정도인지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통계로는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그 아까 50세 이상을 저희가 지금 타겟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점적으로 좀 그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일단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설을 찾아가서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과학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과 책임에 따른 이제 과학 방역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전에 K 방역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우리 신상엽 의원님께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방역이라는 게 뭐 저도 뭐 좀 역학조사관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해보지만 결국은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방법상의 차이가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예전의 것들을 잘 데이터로 정리해서 논문화시키고 그걸 근거로 만들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슨 어떤 뭐 영업시간 제한을 한다, 아니면 사적 모임 제한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집합에 대한 그런 이런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면역이 있고 얼만큼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느 집단이 위험한지를 알아야 그것에 사실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만 가장 경제적인 피해도 적고 국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근거들을 이제 과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이제 전 국민 항체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접종해서 방어력 갖고 있는 사람, 걸려서 방어력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얼만큼 남아 있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인구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위험 그런 위험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선시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사실 우리가 사실 가장 자랑했던 그런 그 방역 체계가 3T거든요. 네. 테스트, 트레이스,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한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감염병도 예방하고 환자도 안전하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과거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단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아직 그냥 신속항원 검사 위주의 병의원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위양성, 위험성 문제로 인해서 3T의 시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다시 돌려서 최대한 3T의 도움도 받으면서 우리의 과학 방역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역 대책에서 신속 진단과 치료제 처방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누락됐다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범태 단장님, 이 방역 정책 이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과학 방역 정책 칭찬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정책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정책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역 정책에 의한 결과물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변이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변이체 특성 이런 것들에 기반한 새로 좀 더 나아진 방역 정책 이게 이제 과학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 국민 항체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이유도요. 알게 모르게 감염됐던 분도 계시고 자기가 감염 안 됐지만은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항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몸 안에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걸 그 위험군이라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그런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그 방역 정책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예를 들어서 백신의 사용이라든지 치료제의 사용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이 코로나 확산, 방역 정책을 총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데 이 문제는 코로나 6차 대유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의원님께 짧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다고 정부 정책에 뭐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방역이라는 게 어떤 뭐 질병관리청, 뭐 보건복지부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최소한 총리급의 이제 중수본이나 이런 게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 관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그 보건복지부 내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그런 그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천영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 체계, 공공병원, 또 전문 인력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전시에서도 아마 경험하고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6차 유행을 경험하면서 준비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점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 대전이 저희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단 공공 그 의료원이 없어서 일단 메르스나 그다음에 신종 사스 신종 감염 발생 시마다 대전 의료원 설립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지금도 그 대전 의료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투자 심사는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에 대한 의료 체계라든가 어떤 그 기획 설계에 대한 어떤 용역을 현재 단계가 있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 23년 정도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4년도에 일단 그 공사 시작하고 26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코로나 일단 감염세 겪으면서 격리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저희가 각 병원을 직접 병원장님을 만나고 그 시설을 저희가 그 마련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은 일단 사전에 준비해서 일단 우리도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실례로 이제 그 국가병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충남대학교에 기존에 8개가 있지만
21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고양대 5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 8개를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면서 도합 한 21개 정도는 저희가 내년 정도는 전체 운영을 해서 일단 시설을 좀 조금은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마련할 수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세 번째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두기 없는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주민과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태 단장님.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WHO에서 그 당시에도 그거를 갖다가 팬데믹으로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이게 큰 팬데믹이 아니고 아주 작은 팬데믹으로 지나갔죠. 만약에 그 사스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하고 형제지간이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우리나라에 했었죠.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다 잊어먹었죠, 그죠? 2003년도에 사스 있었던 거 잊어먹고, 메르스 2015년도 16년도 지나니까 또 잊어먹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게 확산될 때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언제적 일이냐? 이거는 우리 역사상에도 있습니다. 1919년, 18년도에 1세기 전이죠. 스페인 독감, 그게 H1N1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적에 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신종플루 H1N1이 21세기에도 왔었죠, 그죠? 근데 다 잊어먹고 그때 타미플루라는 게 약이 개발된 겁니다. 다 잊어먹고 지내는 거죠. 만약에 사스나 메르스가 왔을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봤었다면 그 당시에 진단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돼야 하는 인프라 연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스 코로나2가 왔을 때 상당히 우리가 접근을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그때 일이고 이번에 닥쳐갖고는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그 꾸준한 그러니까 상비군 체제 같은 연구 집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생했을 당시만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발생하고 나면 엄청난 그 경제적인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에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있듯이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연구 조직도 그런 상비군 비슷한 이런 연구 조직이 국가에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상시화된 사회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상엽 위원님. 지금 이제 그 정부의 방역 대책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 그리고 고위험군들, 그다음 면역자, 기저질환자, 고령 이런 분들은 백신, 이부실드, 치료제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적용받을 수 있게 본인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정부에서 준비해야 될 건 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증 환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스톱 진료 기간을 늘려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서 경증 환자 진료가 원활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진짜로 면역저하자, 그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다니시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받고 바로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일원화된 진료 체계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도 편안하고 여러모로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원화된 진료 체계들을 이번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그 작년 델타와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가장 피해가 컸었던 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발병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에서 집단 발병했을 때 뭐 코호트 격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필요한 분들은 빨리 치료병원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겐 빨리 처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방역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또 그거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제도화된 체계화된 방역 체계, 의료 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준영 팀장님. 네, 이번 재유행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번째 유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전 국민이 그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손 씻기, 환기 등이 기본 방역 수칙인데 굉장히 손쉽고 비용이 효과적인 그 유행 억제 대책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6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적인 방역 정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